그만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저 이러면 죽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거부해도 시어버님의 거친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급한 손길로 제 옷을 벗기고 시아버님의 커다란 그것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울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러면 네 남편한테 말하고 다 죽여버린다는 협박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살에 한국으로 시집 온 트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한 약속 때문에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없이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시댁어른들과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트란. 이 베트남 아가씨의 꿈이 산산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천사 같던 시아버지가 악마로 변한 후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바스러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새로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김제의 커다란 집,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사건.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그녀는 연약한 껍질을 벗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용기 있는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트란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트란입니다. 저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2시간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안개 낀 산등성이가 가득해 이른 아침이면 하얀 안개가 골짜기를 뒤덮어 마치 구름 위에 사는 기분이었어요. 집은 대나무로 지은 2층 목조 가옥이었는데 1층에서는 돼지와 닭을 키웠고 2층에서는 가족들이 생활했습니다. 창면 너머로 보이는 계단식 노는 바람이 불면 초록색 벼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부모님, 언니, 그리고 막내 여동생까지 6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수입이 불규칙했고 어머니는 전통 자수 일을 해서 관광지에 팔았지만 한 달 수입이 우리 돈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을 언니들과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차입다는 일을 했죠. 전기도 하루 4시간만 들어오고 겨울에는 방이 너무 추워서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폐렴으로 쓰러지면서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죠. 언니의 병원비로 집안이 빚에 허덕이던 그때 저는 마을 원로 집안 행사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베트남 처녀들과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직원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매달 200만 원씩 벌 수 있고 결혼하면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보낼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언니의 치료비와 동생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저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한국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중개업체를 통해 제가 만난 남자는 46세 김종수였습니다. 저보다 24살이나 많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은 드라마에서만 봐서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얀 사람을 기대했는데 화상통화로 처음 만난 김종수 씨는 얼굴도 까맣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정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종수 씨는 쌀국수도 좋아하고 결혼하게 되면 저를 아껴준다고 했어요. 제 부모님에게도 딸을 한국으로 보내면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계속 산다면 마을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30만 원밖에 벌 수 없었거든요. 가족의 생계와 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로 떠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마친 후 저는 하노이의 작은 한국어 학원에서 3개월간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10년간 살다 온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첫 수업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부터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는 사랑해요였습니다. 발음이 어려워 사랑해요가 사랑해요로 나왔지만 선생님은 괜찮다, 귀엽게 들릴 거야 라며 웃었죠.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필요한 말들은 뒷전이었습니다. 배고파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은 나중에 배웠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은 호칭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글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중개업체에서는 충분하다. 이제 한국으로 가도 된다며 서둘러 출국 준비를 시켰습니다. 베트남으로 온 남편을 만난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 2벌과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가족 사진을 넣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사랑해요라는 말만 맴돌고 있었죠. 긴 비행과 3시간의 차량 이동 끝에 저는 아침 일찍 전라북도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친 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하얀 베일로 감싸고 있었고, 논밭 사이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고향 하노이의 새벽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는 분명 베트남에서 맡았던 그것과 같았죠. 하지만 그 친숙함이 처음에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향과 비슷한 풍경인데도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가방끈을 꽉 움켜쥔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낯선 집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 저는 이 친숙한 듯 낯선 땅이 과연 저를 받아줄지 두려웠어요. 그때 저희 손을 잡아 끌며 따뜻하게 부둥켜 안아주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아가 곱기도 하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소한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저를 위해 전을 부치고 고기 반찬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배고프지? 어서 앉아서 먹어라.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반찬을 떠서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마다 참 예쁘게 말한다며 흐뭇해하셨고요. 하루 종일 마을 친척 어르신들이 찾아와 베트남에서 온 새 며느리 보러 왔다며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모두들 신기해하면서도 예쁘게 생겼네, 착해 보인다며 반겨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화장실이 어디인지, 방이 어디인지도 모를까 봐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 급할 거 없다며 다독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여장부 스타일이셨어요. 김제시장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셔서 꽤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신 모양이었어요. 내가 이 일 시작할 때는 손바닥만 한가게였는디 이제는 시장에서 나무라면 우리를 찾지.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실 때마다 상인들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은 후로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굼떠졌다고 하셨어요. 학교 공부도 어려워했지만 어머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겨우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해요. 종수가 머리는 좀 둔해도 마음만큼은 착한 놈이야. 내 일도 성실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 어머님의 시장 일을 도와드리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트럭에 물건을 싣고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하고 돈 계산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지만 20년 넘게 묵묵히 해온 일이었죠. 이제 민수까지 장가들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신 걸 정말 기뻐하시며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제가 서툴게 집안일을 해도 천천히 해도 된다며 다독여 주시곤 했죠.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는 안개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새벽 5시에 시장으로 출근하고 저와 시아버님이 집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바로 뒤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말이죠. 트라니, 혼자 심심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데 그 손이 조금씩 더 오래 머물렀어요. 빨래를 널러 마당에 나가면 창문 너머로 시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고 청소를 하려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어디선가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함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졌고 어머님과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의 긴 시간들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도 어머님과 남편이 새벽에 시장으로 나간 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방 정리를 마치고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는데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트라니, 뭐하니? 시아버님이 화장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청소하고 있어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는데 시아버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고생이 많구나. 우리 트라니. 그때 시아버님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독이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손이 점점 더 꽉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 목소리에 이상한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저 설거지 하러 가야 해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시아버님의 눈빛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뭐가 그리 급하지? 어차피 둘이서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그 새벽. 어머님과 남편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서둘렀어요.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트라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 혼자 있어도 괜찮지? 어머님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시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트럭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어머님과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안방에서 시아버님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안녕히 주무셨나요라고 인사를 드렸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길.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빨리 집안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시아버님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트라나, 커피 한 잔 타서 가져다 줄래?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커피 부탁하는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꺼내 시아버님 취향에 맞춰 설탕을 조금 덜 넣고 탔어요. 며칠 전 어머님께서 아버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알려주신 대로 말이에요. 쟁반에 커피잔과 함께 과자 몇 개를 올려놓고 거실로 향했어요. 시아버님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자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리시더라고요. 커피.
드사요. 오늘따라 한국말이 더 안 나왔지만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커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욕망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소리를 치려고 하자 조용히 해. 너 하나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죽는다고 하며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무자비한 욕망에 사로잡힌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은 후 힘으로 넘어뜨리고 강제로 몸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제 방으로 도망쳤어요. 제 뒤를 이성의 끈이 놓아버린 시아버지가 바로 따라와 저를 덮쳤어요. 저는 손톱을 세우고 반항을 해보았지만 50대의 건장한 남자의 힘 앞에 저는 바스라져 버렸어요. 욕망을 푼 그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번들거리는 칼을 들고 왔어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채더니 제 눈동자를 보며 알지? 말하면 죽는다라며 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너무 무서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방금 전에 끔찍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의 거친 손길.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하며 울부짖었던 목소리. 그리고 시아버지가 협박하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고향 베트남의 안개 낀 산마을이 떠올랐어요. 가난해도 따뜻했던 가족들, 언니의 밝은 웃음소리,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희망을 품고 이 먼 땅까지 왔는데 전 지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나? 자꾸만 제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안개는 여전히 고향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풍경마저 제게는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한 번 저를 가진 시아버지는 이제 거침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끈적한 눈빛과 터치가 저를 올감했어요. 그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면 저는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달려들어 제 가슴과 얼굴을 만지고 손을 끌고 강제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시아버님 말처럼 나만 죽어버리면 되니까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은 다 어떡하지? 저는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새웠어요. 밥맛도 없고 말수도 줄어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어요. 거울을 보면 뺨이 홀쭉해진 제 모습이 보였죠. 그런 저를 본 남편은 향수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트라나, 집에만 있으니까 고향 생각나서 그런 거 아냐? 나랑 시장에 가서 일해볼래? 남편은 저를 걱정하며 제안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라 하시며 찬성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김제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 제 모습을 시아버님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나물 포대를 나르거나 간단한 정리 일을 했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언어가 들렸어요. 기육축 가이나이 여동생아, 이거 좀 도와줘. 베트남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는데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베트남 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 니지 베트남, 언니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어요. 언니는 26살의 미 언니였는데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해 이곳에 산다고 했어요. 어머, 우리 같은 처지구나. 반갑다 정말.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 말을 알아듣고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나무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무엇보다 미 언니와 자주 대화할 수 있게 된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언니 과일 가게로 가서 함께 김밥을 먹으며 베트남 이야기를 나눴죠. 트라나, 처음에는 다 힘들어. 나도 그랬어. 언니는 한국 생활 3년 차답게 저보다 한국어도 훨씬 잘했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미 언니와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언니가 저희 집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내리는 거예요. 어? 언니도 이쪽에 살아요? 응, 나는 동화 마을에 살아. 너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알고 보니 미 언니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베트남 언니가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럼 앞으로 같이 시장 가자. 새벽에 혼자 나가기 무서웠는데 언니의 제안에 저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이 낯선 땅에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는 길.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트럭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트럭이 천천히 제 옆에 멈추더니 시아버님이 창문을 내리셨어요. 트란이 아니가? 집에 가는 길이지. 타거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로서 시아버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몇몇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럭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시아버님은 별다른 말 없이 시동을 걸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시장 일은 어때? 힘들지 않나? 시아버님이 운전하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집까지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트럭 안의 좁은 공간에서 시아버님과 단둘이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빨리 집에 도착했으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5분이면 도착할 집인데 다른 길로 달려갔어요. 5분, 10분, 15분, 20분. 시아버님이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인근의 모텔이었어요. 벌써부터 몸이 벌벌 떨리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시아버님은 트라나, 너 여기서 소리 지르면 동네 망신시키는 거다. 사람들이 너 말을 믿을까? 내 말을 믿을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네 친정집에 집 사줄 거다. 내 놈 봤지? 그거 조금만 팔아도 네 친정집에 집 하나 산다. 조용하고 고개 숙이고 따라 들어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 강압적인 협박에 못 이겨 저는 덜덜 시아버님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욕정에 사로잡힌 남자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온 몸을 누른 후 제 몸을 마구 만지고 저를 몇 번이고 가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 저희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트라나 아빠 만나서 같이 왔구나. 나는 어디서 길 잃어버렸나 했다. 저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저한테. 하지만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트라나,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만해.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달리 단호한 목소리였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로.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제지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질 수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아버지 욕하면 안 돼.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 행실 조심해.
오해 살만한 행동 하지 말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외로우실 수도 있는 거야. 결국 잘못은 제가 한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일 믿었던 남편마저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남편의 차가운 경고에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트라나 아빠가 어젯밤에 트란이 혼자 걸어가는 거 보고 태워다 주셨다며? 좋았겠다. 시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트란이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 그 순간 남편이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트란이를 아끼시는데. 고맙다고 인사드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트란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신다니까. 그지? 시아버님이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응, 트란이는 내 딸 같으니까. 그 말을 들은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만 차가운 섬에 갇힌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편이고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아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님의 트럭이었어요. 또 우연히 만났나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트럭에서 내리시며 하신 말씀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트라나, 기다렸다. 몇 시에 오는지 알아서 미리 와 있었어.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제가 몇 시에 시장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신 거였어요. 아버님, 저는 걸어갈게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걸어? 내가 왔는데 빨리 가서 저녁해야지. 주변에 몇 명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호의를 거부한다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트럭에 올라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시아버님이 제 일정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트럭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완전히 갇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5분, 10분, 20분 또 그 모텔이었어요. 트럭이 모텔 주차장에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트럭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어요. 트라나, 어디 가? 시아버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다행히 큰 길가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택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우고 재빨리 뛰어탔어요. 동화마을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 지금 언니 집으로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울음 섞인 것을 들은 미 언니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트라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집에 가면 안 돼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알았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택시 안에서 저는 뒤를 계속 돌아보며 시아버님의 트럭이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미 언니 집에 도착해서 울면서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시아버님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미 언니의 눈빛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되었어요. 그 나쁜 놈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욕을 내뱉었어요. 트라나,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분명히 찾으러 올 거야.
언니는 재빨리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응, 급한 일이야. 우리 동생 하나 숨겨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야. 30분 후, 언니는 저를 데리고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베트남 언니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있어. 절대 나오지 말고. 그날 밤 9시쯤 예상대로 시어머님과 남편이 미 언니 집을 찾아왔대요. 미 언니가 대문 앞에서 막아섰어요. 트란이요? 모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헤어진 후로 못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님이 소리치셨지만 미 언니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집 수색하고 싶으시면 경찰 부르세요. 저도 억울한 일 있으면 다 말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과 남편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돌아갔대요. 그날 밤, 미 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트라나,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언니, 무서워요. 아니야, 한국은 달라. 경찰이 부패하지 않았어. 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살아봤는데 한국 경찰은 뒷돈 같은 거 안 받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왜 우리가 숨어? 언니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받을 곳을 알고 있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있거든.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줘. 통역도 해주고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언니, 만약에 제가 신고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오히려 제가 나쁜 여자로 몰리면 그럴 리 없어. 증거도 있고 나도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어. 언니가 제 두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트라나,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친정엄마, 아빠를 생각해. 우리가 죽으면 우리 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떡해.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언니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망만 치고 숨어 살 순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무서움, 분노, 절망감.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주여성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 선생님은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니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괜찮아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기다리세요. 2시간 후 센터 직원분이 미 언니 집으로 오셨어요. 중년에 따뜻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최 소장님이셨어요. 트란 씨,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최 소장님은 저를 여성 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곧 경찰도 올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어요. 쉼터에서 며칠을 보낸 후 최 소장님이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어요. 트란 씨, 이제 용기를 내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여성 수사관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통역사도 함께 왔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었어요.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수사관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안심시켜 주셨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시아버님을 긴급 체포한 거예요.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사관분의 전화를 받은 최 소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관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트란 씨,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싫다고 울면서 거부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측에서는 트란 씨가 먼저 유혹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최 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트란 씨,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발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트란 씨가 도망친 그날 택시 기사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트란 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습니다. 또 미 언니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수사관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일수록 더 뻔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짐승 같은 시아버님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더욱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집을 나온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대요. 미 언니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가장 크게 발끈하셨다고 해요. 그게 처음부터 발정난 암캐 마냥 인상이 안 좋았어.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못 들여 집안 망하는 걸 보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대요.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앞뒤 사정도 모른 채 트란이 욕을 같이 하고 있어. 베트남 여자가 시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소리들을 한다고. 온 동네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무도 제 편에서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가 저를 나쁜 여자로 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절대 이 범죄자에게 지지 말아야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하더라도 진실은 하나예요. 제가 피해자고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 이 싸움에서 포기하면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할 거예요. 언니, 저 끝까지 해볼 거예요. 온 세상이 적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제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검찰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검찰이 시아버지를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소장님이 기쁜 표정으로 알려주셨어요. 트란 씨가 경찰에 붙잡힐 당시 시아버지 몸에 손톱 자국과 반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흔적들이 진실을 증명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모텔로 끌려간 그날, 트란 씨가 바로 미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만약 합의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수사관분도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트란 씨가 한국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를 일부러 고소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뻔뻔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곳을 찾아온 남편을 쉼터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셔. 결국 남편이 온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시아버지를 위한 부탁이었죠.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오히려 저를 의심했잖아요. 남편이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라도 우리 다시.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희 남편으로서 저를 만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도, 시어머니도, 온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잡아보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날 저는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긴 시간이 지나고 재판은 끝나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억울함,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을 탓하지 않아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트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제 인생을 써나갈 거예요. 현재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저와 같은 처지의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트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이며 모든 개인이 품위 있게 대우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믿고 격려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 깊숙이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트란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진솔한 의견을 댓글창에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도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트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테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